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가 간 국력 순위가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보유 수에서 세계 6위에 올랐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벤처 기업을 뜻합니다. 미국 IT 매체 CB인사이트는 12월 19일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 500개 중 한국이 11개를 보유해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미국 242개, 그 다음으로 중국 119개, 영국 24개, 일본은 4개로 11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소파, 쿠팡, 옐로우모바일, 위메프, 무신사 등입니다. 또 세계 1위 유니콘 기업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뿌린 코로나로 침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내두익들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일본의 원천기술 특허로 삼성을 막자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내두익들은 일본에는 원천기술이 많으니 안심해도 된다. 일본이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 그 사이 일본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내두익들은 기술 특허를 인질로 잡아서 삼성을 공격하게 되면 삼성이 마비될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 전자제품 중 절반 이상이 생산되지 못한다며 행복회로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갓짠타는 반응입니다. 평창 딸기에서 단 1도 진전이 없네. 그나마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건 다 미국 것일 텐데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특허로 삼성과 LG를 공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자 일본이 올해 들어 유독 특허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지난 7월까지 우리 기업을 상대로 9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연말이 되면 10건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소송 기업은 코오롱, 삼성 SDI, 고영테크놀로지, LG화학, 포스코 등입니다. 주로 반도체, 수소, 전기차 관련 소송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12월 초에는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론의 D램 공장이 1시간 정전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대만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만 공장은 전 세계 D램 생산의 8.8%를 담당합니다. 전 세계 D램 생산량은 월 141만 8천 장에 달하는데 이 중 12만 5천 장이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1, 2세대 10나노 D램이 주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 대만 공장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정도 전기가 끊겼는데 처음부터 끝 공정까지는 3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당연히 크겠죠. 자동차도 한창 만들던 중에 1시간 파업하고 다시 만들면 해당 자동차들 고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정밀한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만들던 건 다 폐기해야 하죠. 예를 들어 공정이 100단계라면 정전이 나서 공장이 멈추는 순간 1단계부터 99단계에 있던 웨이퍼는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아깝다고 안 버리고 제품으로 내놓으면 나중에 그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에서 고장이 나오니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글로벌 D램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를 꽉 잡고 있는 대만 TSMC를 2024년 추월에 1위에 오를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2월 6일 로이터 통신은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게이트 올어라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기술로 넘어갈 예정이라며 이는 TSMC가 현재는 1위이지만 2024년에는 삼성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이트 올어라운드는 차세대 공정 기술입니다. 핀팻 공정이 기존 2차원 평면 구조에 비해 한꺼번에 많은 전자를 처리할 수 있는 3차원 구조라면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인 원통형 채널 전체를 게이트가 둘러싼 4차원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3나노 공정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 공정 설계 키트를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고객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TSMC 역시 2022년까지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핀팻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는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아직
아직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세하지만 5나노에서는 차이가 좁혀지고 3나노부터는 삼성전자가 추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TSMC가 아직은 시장에서 우세하지만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양산하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삼성이 기술에서 초격차를 내면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삼성은 2022년 3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TSMC는 5나노 제품 양산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향후 어느 쪽이 먼저 3나노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까지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에서 모두 시장을 장악한 건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 삼성이 유일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난리입니다. 최근 미국이 SMIC마저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모자라 칭화윤이는 또 디폴트를 맞았습니다. 12월 3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SMIC를 비롯한 중국 해양석유, 중국 국제전자상무 중심그룹, 중국 건축공정총공사 등 총 4곳을 무역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 포함 총 35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더 옥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 칭화윤이가 또 디폴트를 내면서 중국 반도체의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12월 9일 칭화윤이 그룹은 10일 만기인 회사채 4억 5천만 달러에 금리 연 6%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홍콩 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11월 16일 만기였던 한화 2,200억 원 규모 회사채도 갚지 못했는데 또 연속으로 디폴트를 낸 겁니다. 업계는 칭화윤이가 반도체 설비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회사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최근 3년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칭화윤이는 중국 중앙정부 산하 업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아무리 국유기업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앤드루 첸은 이번에 칭화윤이가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덕분에 중국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칭화윤이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에 의도성이 있는 사기성 파산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일부러 미국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파산시켜서 빚을 정리하고 다시 돈을 쏟아부으면서 될 때까지 밀어주는 방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칭화윤이 자산과 기술은 미리 빼돌리고 다른 반도체 업체에게 또 써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반 국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원 방식입니다. 반면 이번 칭화윤이 디폴트가 서막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다른 중국 업체들도 몰락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중국의 민낯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 리커창은 지난 11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 의료, 주택, 식품, 의약품, 안전, 소득 분배 등의 방면에서 인민 대중이 느끼는 불만이 여전히 많고 경제 발전에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리커창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자 한국인들은 저러다 시진핑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일본 시장에서 3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제품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의 파나소닉 공급에 이어 삼성 스마트폰 역시 일본 시장에서 그동안의 시장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사업체 MM 종합연구소는 올해 삼성전자가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3위에 등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위는 애플, 2위 샤프, 3위 삼성전자, 4위 후지츠 커넥티드 테크놀로지, 5위 교세라 등으로 순위가 유력하다고 이 업체는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계 1위 휴대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만큼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애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같은 고급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기술력 좋은 일본 부품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얼마 전 착각인 걸로 밝혀졌죠. 그동안 일본은 방사능이 터져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역관광 당했죠.
하지만 일본에겐 한국이 아니어도 경제를 되살릴 희망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만 개최된다면 올림픽 특수를 누릴 거란 기대를 한 거죠. 하지만 일본이 코로나를 별거 아닌 것 취급하고 올림픽을 밀어붙여도 코로나는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되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여행을 장려했는데 또 코로나로 역풍을 맞았죠. 요즘 일본은 어떻게든 기사회생해보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과 손까지 잡았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인다고 우등생보다 시험 잘 보는 거 아닐 텐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과 중국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중국과 일본은 아직 현실 파악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정 본부장을 가리켜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으로 인정하고 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기 국면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핵심 당국자에게 국민들의 믿음이 가게 된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정은경 본부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역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본은 정은경 보유국인 한국이 마냥 부러울 것입니다. 일본 1위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진정한 영웅이 한국에 등장했다. WHO 사무총장으로 추천하는 목소리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매일 실시되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차분한 말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는 듯하다고 정 본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혁혁한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 발병이 일어난 이후 신천지 사태, 이태원 집단 감염 등 크나큰 위기를 겪었지만 모두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일 4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측 능력이 매우 정확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죠. 오늘 신규 환자가 400명에 육박했는데 이것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언은 신규 환자가 397명까지 늘었을 때 나온 것입니다. 당시 169일 만에 가장 많은 수의 신규 환자를 기록했죠. 많은 사람들이 정점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정 본부장의 경고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신규 환자가 441명에 달해버린 것입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 173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 본부장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한 예측이었죠.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출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접촉자가 있고 확진자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 확진자들이 이용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적 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N차 전파가 점점 더 확인되고 새로운 감염자들이 더 많은 노출을 만들 수 있어 당분간은 환자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문제는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입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 사람의 거의 20%가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전파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154명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천지 사태는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이라 더욱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억제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준 3단계를 적용 중이지만 여전히 위험하죠.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는 빠른 확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 본부장은 2단계 격상 이후 효과를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도권 휴대전화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이전 주말보다는 이동량이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량도 상당수 많이 줄었다는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모임 자제 부분들을 많이 실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정 본부장은 국민들을 향해서 꼭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가 분수령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나 나들이를 포기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만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성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파 양상이나 노출 범위,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긴장감도 떨어졌죠. 따라서 2단계 국민 참여율이 지난 2월이나 3월보다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계속 나아지지 않으면 방역수칙 적용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서 3월 대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강한 통제 정책을 통해 안정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 시 후폭풍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 본부장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세요. 네, 3단계로 가기 전에 막자는 것입니다. 3단계 격상 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경제적 타격입니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확산이 올해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한 기본 시나리오 성장률도 마이너스 1.3%입니다. 석 달 전 대비 1.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업권을 박탈당하고 온라인으로 밖에는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이 지연되고 있고 젊은 층의 취업이나 입사 시험 부분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최근 자녀 등 가족을 통해 감염되거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확진자의 사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병상은 부족하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인해 탈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2단계에서 막으려면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 본부장이 든든한 이유는 WHO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WHO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여실히 보여주며 자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에서 WHO 조사팀이 우한 방문에 실패한 채 조사를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HO가 파견한 전문가 선발대 2명은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주간 머물렀습니다. WHO는 동물보건 전문가와 전염병 학자로 구성된 선발대가 중국 질병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코로나가 동물에서 인간에게 어떻게 건너갔으며 어떤 종이 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기원을 밝히면 바이러스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서 더 잘 싸울 수 있다고 조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겨우 조사원 2명을 보내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WHO 조사팀은 3주 동안 베이징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우한은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이제는 스모킹건을 찾을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WHO는 어떻게 변명을 했을까요? 우선 우한에 가지 않은 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사전조사의 성격이었다. 뻔뻔함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